네, 안녕하십니까. 이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네, 누구가, 어떤 분이 듣든 간에 무조건 환영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줌인 스티브입니다. 오늘 할 건요, 좀 늦은 감은 있는 것 같지만, 그래도 한번 풀어봤기 때문에 제가 또 풀이는 안 할 수 없죠. 그래서 오늘은 제가 최초로 동아시아사를 준비해봤습니다. 네, 동아시아사는 참 까다로워요, 사실. 어떻게 보면 뭐 동아시아에 있는 국가의 주요 역사를 다루는 거긴 합니다. 뭐 우리나라 지역이랑 중국 전역이랑 그리고 일본, 베트남, 대만 지역 이렇게 다루는 역사이긴 한데 이렇게 봤을 때 좀 공부를 많이 해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사실 중국도 역시 역사가 좀 복잡하고요. 그리고 일본도 뭐 간단해 보이겠지만은 막부 체제랑 또 그 안에 있는 여러 가지 뭔가 제도가 많습니다. 그리고 익숙하지 않은 일본식 용어가 많죠. 네, 그리고 생전 처음 들어봤을 수 있는 베트남 역사까지 모두 공부를 해야 되고요. 그것만이 문제가 아닙니다. 그 같은 시대에 같은 키워드를 가지고 어떻게 교류를 했는지, 어떤 전쟁이 있었는지 그런 것도 같이 봐야 되는 게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동아시아사가 쉬울 걸로 예상될 수 있지만 생각보다 까다로울 수도 있는 뭐 그런 부분이라는 거, 그리고 조금이라도 지역적으로 나오면은 이건 끝장날 수 있는 뭐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사실 면밀하게 볼 필요는 있을 겁니다. 하지만 뭐 면밀하게 본다고 해봤자 어느 정도 이 범위는 바운더리 있으니까요. 크게 염려하실 필요 없고요. 일단은 여러분 그 풀이부터 열심히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네, 3월을 풀어보니까 응용 문제는 역시 없어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얼마나 개념을 잘 탑재했는지 기본적인 걸 많이 물어보는 거더라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네, 이거서 여기서 몇 개를 틀렸습니다. 만약에 뭐 사실 여기서 다 맞아야 돼요, 사실. 그 문제가 막 어렵지 않거든요. 동아시아사를 한두 번, 뭐 두 번, 뭐 두세 번? 네, 이렇게 1회에서 3회 정도 뭐 완강을 한다든지 아니면 뭐 다 훑어 봤다면요. 맞아야 되는 것들입니다, 사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상당히 틀린 게 있었더라면은 사실은 좀 반성할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3월 모의고사는 사실 기본적인 거니까 앞으로 더 신경 쓰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함께 하는 그런 시간을 또 가져보도록 하죠. 조금만 화면 올릴게요. 자, 국기가 보이고 싶기도 하고 그래서 네,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문제 1번 문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1번이고요. 네, 문제 풀이는 여기 오른쪽에다 할게요. 네, 가시대의 모습으로 옳은 것은 이렇게 문제가 나 있습니다. 일단 여러분들은 어떤 게 보실까요? 일단 왼쪽에 이게 보실 거예요. 이거는 그 교과서를 공부하신 분이라면 다들 아실 텐데요. 조문톡이죠, 일본. 네, 그런 것을 여기서 알 수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요거 아무리 몰라도 이건 알아야지. 우리나라에 있는 이 톡이 있죠? 빗살 무늬톡이 한국 지역입니다. 한반도로 적을까요? 네, 그런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이거 이거는 그거지 않습니까? 네, 룽산 문화, 룽산 문화, 룽산톡이라고 부를 수 있는 거죠. 예, 아무튼 그런 것들이 많습니다. 아, 룽산이 아니고요. 그 룽산이 홍산 맞네요. 그저 오타네요. 이거는 이제 만주 지역, 뭐 북중국, 여기 북중국이라고 그냥 막연하게 적을게요. 뭐 만주까지 포함될 수 있다고 보고 요동지방 그쪽. 그리고 여기 동그란 거 있죠? 네, 이런 것도 있을 건데요. 이게 바로 앙소 문화 혹은 이제 중국어로 치면 양상어라고 할 수 있거든요. 네, 그런 토기가 되겠죠. 양상어 토기. 이건 진짜 화북지방, 뭐 그런 좀 황하강 유형 쪽이고요. 그리고 지금 스크롤 하고 있는 거 있죠? 이거는 이 당시 시대에 그 요화강이랑 황하강에 각각 홍산 양사고가 있었다면은 여기는 바로 네, 허무도 문화, 예, 허무도 토기가 있던 곳이었죠. 이거는 이제 유명한 거죠. 돼지 모양 토기. 그렇죠. 이거는 네, 어떻게 보면은 하중지방이라고 해야 될까요? 뭐 양쯔강 유역에 있던 그런 네, 문화 중에 모습이 될 수 있습니다. 이것들의 특징이 뭘까요? 전부 다. 일단 네, 전부 다 신석기 시대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렇죠? 이거는 공부했다면 반드시 네, 알아야 되는 네, 부분이고요. 네, 그리고 사실 이거를 모른다 하더라도 이미 농경 시작이란 말이 있죠? 이걸 통해 이미 알아야 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동아시아에서 좀
예, 같이 보여지는 부분이니까 같이 한번 정리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볼 수 있고요. 네, 그래서 답을 한번 매겨볼게요. 1번 보시면은 불교 신봉했다. 이거는 뭐 사실 주제가 될 수 없죠. 이것도 얘기하려면 얘기 많지만 여기서 패스할게요. 2번은 이 답이죠. 네, 2번이 답입니다. 네, 그렇죠. 그래서 뭐 이렇게 도 정리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2번이 답입니다. 2번. 2번 답이었다는 거를 좀 체크해 드릴게요. 네, 저도 이제 이거 할 줄 압니다. 이런 식으로의 네, 신세대 아니겠습니까? 그 다음, 뭐 철제무기, 비파형 동검, 이건 뭐 말도 안 되고, 됐죠? 문자를 만들어 사용했다. 이거는, 네, 참고만 할게요. 아마 정리해서 공부하셔서 알겠지만은, 중국 문자. 네, 중국 문자 같은 경우는 갑골 문자로 유명하죠. 네, 한문의 기원이라 볼 수 있죠. 이거는 응대 시대 때부터 이미 생겼던 뭐 그런 문자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한글 너무 유명하니까 말할 것도 없고요. 그 다음 물론 뭐 향찰, 이도 같은 게 있는데 그거는 생략하고 일본 가겠습니다. 일본도 나름대로 뭐 독자적인 거라고 보기엔 조금 어려울 수 있지만 그래도 뭐 나름대로의 일본틱한 뭐 그런 문자를 만들죠. 그게 가나였습니다. 네, 가나 문자인데 이건 보통 헤이안 시대, 헤이안 시대 이후로 만들어진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거 헤이안 시대는 엄밀히 말하면 신라 말기, 뭐 당, 뭐 중당, 후당 이렇게 이제 그런 부분 그렇게 가는 시기 때 만들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좀 보시고요. 이건 참고해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뭐 참고하시고요. 다음 2번 갈게요. 네, 설명을 옳은 거 쓴 데 있습니다. 한나라가 있어요. 자, 그리고 선우가 진짜 제일 중요한 키워드입니다. 선우. 그리고 화친정책 뭐 이런 것도 있겠는데 제일 중요한 건 선우입니다. 그죠? 그래서 시대상으로 한나라가 나오고 선우가 나옵니다. 그러면 이때 선우는 어느 나라 해야 될까요? 그렇죠. 흉노밖에 없지. 네. 여러분들은 아마 이 중국의 역사별 이목민족의 역사를 좀 정리하실 필요가 있을 겁니다. 일단 그게 키워드예요. 네. 시대별 유목민족과 아니면 조목왕조 이런 것들을 정리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죠? 뭐 한나라는 흉노 뭐 그런 게 있을 것이고 시대를 흘러가면서 좀 달라지는 모습이죠. 네, 잘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 것들을 잘 정리해 주시고요. 그래서 이제 바로 저는 흉노란 걸 알아냈습니다. 그러면 이 흉노의 정책 딱 하나밖에 없죠? 답은 5번이에요. 5번. 5번은 좌현왕과 우현왕을 두어서 나라를 다스린 인물, 이 부분이 분명히 있죠. 그래서 답을 5번으로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일단 이것만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여기서 다른 것도 이제 봐야 되는 게 중요하죠. 만리장성 같은 경우는 진시황이 만들었고 팔조법은 우리 고조선이죠. 그리고 남월 나오는데 이거 한번 정리할게요. 네, 남비엣, 남월. 네, 시대상으로 고조선 말기에 있었던 나라입니다. 시대상으로. 위치적으로는 남중국이랑 북베트남 쪽에 있던 곳이고요. 네, 남비핵과 관련된 중요한 키워드가 있다면 제가 예를 들 수 있는 것은 바로 찌우에다예요. 찌우에다인데 이 사람 한나라 사람인 이거 한족인데 이쪽으로 보내져 가지고 남미에서의 그 지역을 권한하다가 독립적인 어떤 국가 형태로 만든 사람이기도 하죠. 찌우에다 막 그런 사람도 같이 나오긴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뭐 체계적인 뭐 그 베트남 왕조의 모태가 될 수도 있는 뭐 그런 국가로서 인정을 받으려고 하는 부분입니다. 남비의 존재를 좀 한번 해결해 주고요. 그리고 남비엣이 멸망하게 되는 원인 바로 한무제 침공입니다. 이거 기억해야 될게요. 한무제가 남비에만 멸망시킨 게 아니고요. 고조선도 멸망시키죠. 네, 이것도 같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거의 동시시기 때요. 이 한무제 같은 경우는 중원을 통일할 뿐만 아니고 남쪽에 베트남의 전신이랄 수 있는 남비엣이랑 우리나라의 전신이랄 수 있는 고조선까지 모두 멸망시킵니다. 이런 것까지 같이 정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맞죠? 뭐 이거는 뭐 같이 보시고요. 4번을 보시면요. 부서갱류 이거는 역시 진시황 정책이었죠. 그렇게 볼 수 있고요. 유교 유학자들의 그 출신이라면 다 이제 묻어버리죠. 땅에 매장시키고요. 그리고 책을 금서를 불태워버리는 정책을 펼칩니다. 네, 그런 거 같이 정리하면은 2번 풀이가 될 것 같아요. 잘 보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3번 넘어갈게요. 계속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게 보면은 뭐 응용이라기보다는 거의 뭐 알면 맞을 수 있는 그런 문제들이죠. 계속 보겠습니다. 이 나라에 대한 설명인데요. 도호부 얘기가 나옵니다. 역사적으로 도호부 언급이 별로 안 되거든요. 중국 특히. 보통 도호부를 한다면은 뭐 그 끝에야 당나라, 뭐 수나라 뭐 그 정도가 될 것 같은데 딱 봤을 때 무슨 안머시기 도호부가 나옵니다. 안북, 안정, 북정, 뭐 안서, 안남 도호부, 도호부 종류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모른다 하더라도 역시 안사이난이라는 말이 나오는 순간 당나라 역사라는 걸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네, 너무나 당연하죠. 당나라, 우리나라로 치면은 뭐 통일신라 시대, 딱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뭐 삼국시대 후기랑 네,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당나라를 고르면 되죠. 네, 하나씩 보겠습니다. 1번 신라병합한 가야병합한 거 이거는 신라죠. 네, 1번 같은 경우는 네, 버풍왕이죠. 이게 정확히 말하면 그 가야를 병합했는데 맨 끝에 멸망시킨 건 진흥왕인데요. 일단 금강가야를 병합시키면은 버풍왕 왕이고요. 대가야까지 모두 그리고 모두 멸망시키는 사람은 진흥왕이죠. 이거는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2번 헤이조쿄를 고르겠다. 이거는 그 아직 가마쿠라 막부 같은 그 중세적인 중세 시대의 일본 막부가 생기기 전 헤이조쿄가 생기던 시기는 바로 헤이안 시대가 아니라 그 헤이안 시대보다 좀 더 전입니다. 한창 삼국 시대랑 이런 삼국 국가들이랑 교류를 많이 했던 그런 왕조가 되겠죠. 헤이안보다 하나 전 나라 왕조죠. 나라 시대 나라 얘기입니다. 네. 헤이조쿄가 나라 시대의 어떤 주도였다면요. 이게 헤이안 시대가 되면은 헤이안쿄로 옮겨지는 뭐 그런 모습이 보이는 거죠. 위치라 치면은 거의 뭐 그 지금 오사카 뭐 나라 그 사이에 있는 지역들입니다. 관서지방의 아주 유명한 도시들이죠. 네, 그런 모습이 보이고요. 3번 같은 경우는 발해 알겠습니까? 네. 네, 이거 발해야 발해. 뭐 물론 뭐 동단국 같은 뭐 고구려 부흥운동 같은 나라도 있긴 하지만 사실 고구려 계승하는 것도 고려도 역시 포함될 수 있죠. 무튼 이건 아니고요. 절대. 4번. 신라와 연합해서 백제를 멸망시킨 것. 보아하니 이거는 당나라가죠. 네. 이때 그 투입됐던 장군 소정방이고요. 이때 당나라는 고조였습니다. 당태종은 실패했죠. 당태종은 고구려를 멸망시키려고 했습니다만, 백제를 멸망시키려고 했습니다만, 뭐 사실 시기도 안 맞고 해서 사실 먼저 고구려를 먼저 공격하긴 했죠. 근데 뭐 고구려 백제 둘 다 실패했으니까 됐고 5번. 5번은 혹시 5번으로 생각했을 수 있는데 이건 수나라죠. 특히 수 문제가 있습니다. 수 문제. 예, 수나라 1대 왕입니다. 1대 황제입니다. 네, 수 문제죠. 이렇게 해서 어, 네, 이런 위주남북쪽 5호 16국의 시대에 혼란을 수습한 사람은 바로 어떻게 보면은 네, 수나라입니다. 물론 중간에 뭐 북이 뭐 북제 북주 등 많긴 한데 어떻게 보면은 뭐 그런 것들을 다 여기서 얘기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뭐 사실 5호 16국 시대를 수습했다고 했을 때 사실 북이의 그 파생되는 왕조까지도 얘기할 수 있지만 궁극적으로 이런 것들을 모두 수습하고 통일된 왕국을 세우는 나라는 수나라죠. 네, 그래서 북이랑 수나라 정도 두 가지 다 얘기를 해놓을게요. 3번에 5번 같은 경우는. 하지만 적는 건 그냥 수나라로 적어놨습니다. 편하게. 그 다음 가겠습니다. 4번이고요. 탐구 주제로 알맞은 것은 이건 딱 키워드 하나만 보면 맞출 수 있죠. 바로 다이오입니다. 우리나라로 치면은 딱 삼국시대 중반기, 뭐 후반기, 뭐 대충 우리나라가 삼국 항쟁을 하고 있을 때 시기입니다. 대충 봤을 때 다이호 딱 생각나는 거 있죠. 율령입니다. 물론 답은 1번이에요. 네, 1번 맞고요. 아까 그 당나라 이것도 이거 체크해야 되지. 이거 이제 되더라고요, 이게. 좋아요. 네, 신세대가 한다는 이 이모지 설정 아주 좋습니다. 1번이 답이죠. 예, 율령정파 수용이죠. 다 내용을 읽어보면 그럴 거예요. 그 다이오 이후 때 뭐 시기 모모천황이 그때의 일본 천황인데요. 새로운 율령을 반포함으로써 나름대로 일본국의 법통을 어떻게 보면 다지기 시작한 시기일 겁니다.
예, 법령의 역사로서 아주 중요한 부분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답이 될 수 있고요. 예, 2번 같은 경우는 제자백과 등장 배경하려면 춘추 전국시대 예, 분열 그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불교랑 토착신앙 유형 같은 경우는 이거 적을게요. 이런 거는 우리나라 예를 들 수 있겠죠. 우리나라가 보통 호국 불교 및 보통 토속 불교가 발달하니까 뭐 미륵신앙 예, 우리나라의 미륵신앙 같은 거 있죠.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3번 케이스고요. 4번 볼게요. 이거는 봉건제는 아니지 사실. 이건 봉건제는 아니고 율령이니까. 예, 봉건제가 잘 발달하는 쪽은 바로 예, 사실 현련에 강한 거니까요. 어떻게 보면 서주 시대가 제일 이게 뚜렷하죠. 맞죠? 이 봉건제가 발달했던 그때. 네,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거는 뭐 중국, 당연히 중국 얘기고요. 네, 그렇게 되고요. 그 일본 같은 경우는 여기 좀 속할 수 있긴 해요. 네, 그렇긴 한데 좀 혈련관계라고 하길래 더 혈련성이 강하니까 네, 서주시대의 중국은요. 그렇죠? 네, 그래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5번 네, 유목문화를 수용한 한족문화 특징 이거는 딱 그거예요. 부기 시대에 한화 정책으로 인한 모습으로 딱 정리하면 되겠죠. 그렇죠? 네, 하여튼 그런 것들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물론 부기 시대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있겠죠. 많지만 저도 하나만 예를 들었습니다. 근데 오히려 5번 같은 경우는 4번의 5번 같은 경우는 유목민족 문화인데 한족 문화를 완전히 자기 걸로 만들어 버리는 거죠. 네, 그렇게 되는 거죠. 아, 어떻게 보면 이거는 반대긴 하겠다. 그렇죠? 네, 그래서 이건 좀 지우겠습니다. 이건 반대예요. 한족 문화를 수용한 유목 문화 특징이라고 해야 되니까 이거 지울게요. 네, 아니니까 반대긴 해. 그래서 이거는 뭐 사실 여러 가지 많은 케이스가 있기 때문에 뭐 굳이 적을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뭐 이따 정도만 예,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잘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5번 가겠습니다. 네, 우리 왕조로 보냈다라 말이 있죠. 이것도 시대상 그 어떤 게 있는지 봐야 되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일단 고려가 나오고 송이 나오고 그렇죠. 그러면 이때 그 여진이랑 이렇게 같이 공존했던 왕조가 뭐밖에 없겠습니까? 거란이죠. 네, 거란이라는 걸 알고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면은 거란인 걸 알고 풀면요. 바로 답은 나옵니다. 1번 고려죠. 네, 강화도 수성기는 고려고요. 2번 연후 16주 이거죠. 네, 2번이 답이죠. 네. 네, 이번 왠지는 아실 겁니다. 그 연후 16주를 그 차지하는 조건에 뭐 이렇게 잘해주고 그렇게 예, 되는 거지 않습니까? 예, 송나라하고 했던 걸 저는 기억하는데요. 그러니까 그 어떻게 보면 평화를 돈으로 산 케이스라고 볼 수 있을 겁니다. 네, 그렇게 예를 들었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몽골 침략으로 멸망했다. 예, 거란은 이미 금나라한테 멸망을 했습니다. 네, 여진의 후신이 되는 거죠. 네, 그 다음에 슈고 치토 같은 경우는 생소하죠. 생소하기 때문에 좀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 슈고 치토는요, 이게 사실은 중앙집권이라보다 이제 중앙에서요, 그 고케닌이라고 해서요, 그 지역마다 가신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역 유력 세력이죠. 그런 사람들한테 감시를 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시대로 따지면은 이거는 가마쿠로 시대입니다. 우리로 치면 딱 고려쯤 보면 될 것 같아요. 고려 뭐 전중기 정도. 근데 이거는 어떤 거냐면요. 일단 일본의 이 전통적인 이 봉건 관계를 좀 보도록 할게요. 대충. 일단 맨 먼저 장군이 있고요. 장군 밑에 뭐가 있을까요? 아이고야. 네, 장군 밑에 보통 뭐가 있냐면요. 국회의원이 있습니다. 이렇게요. 이렇게 서로 왔다 갔다 해요. 장군 같은 경우는 국민한테 뭐라 하냐면은 땅을 사사해주고요. 그리고 국회의원 같은 경우는 그 대가로 해주는 게 뭐냐 충성을 다하고요. 그리고 군사력을 제공합니다. 네, 그런 패턴이죠. 이런 식으로 국회의원은 어떻게 보면은 가신으로서 그 지방의 영향력을 많이 발휘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말로 했으니까 구분하실 수 있겠죠. 이거는 장군이 해주는 거고요. 밑에 거는 국회의원이 하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고케닌의 행적을 견제하는 세력이 바로 슈고시토예요. 그렇죠? 슈고는 보통 어떤 식으로 그 어떤 걸 하냐면요. 얘들은 감찰기구예요. 비리 같은 거, 반란의 여지 같은 거를 없애버리는 거고요. 디토 같은 경우는 그야말로 세금 징수, 징세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슈고랑 시토 둘 다 치안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이렇게
지방의 어떤 특정 지역이 이렇게 네 세력에 의해 가지고 이어진다 정도를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뭐 슈고 추토가 혹시 궁금하실까봐 제가 정리를 해드렸고요. 어떻게 보면은 일본의 지방 행정 체제, 지방 통치 체제를 좀 정리할 수 있는 뭐 그런 개념이 될 겁니다. 그렇죠. 이 쇼군은 이 장군은 아마 쇼군이잖아요, 그렇죠? 뭐 일본어로 이제 유력 세력들에 의해 가지고 그 받은 영지를 이제 고케닌이라든지 슈고 추토가 같이 관리해주는 뭐 그런 시스템이었을 겁니다. 무튼 이거는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한번 언급을 해본 것이고요. 자, 그냥 5번. 쩐흥따오라고 들어봤습니까? 이 사람은 베트남 쩌낭조 쩌낭조의 그 일부분입니다. 쩌낭조를 한다면 또 몽골식 때거든요. 네, 쩌능따오가 활동했던 전투는 바익단강 전투인데요. 어떻게 보면은 우리나라판 살수대첩 생각하시면 돼요. 그 을지문덕 아실 겁니다. 뭐 을지문덕이 그 수나라 군대를 그 지리적인 걸 이용해 가지고 살수에서 완전히 박살을 내버리죠. 마찬가지입니다. 여기도 이 바익단강이라는 지역이 있는데 여기에 강이 있잖아요. 그래서 몽골이 이제 베트남 쪽으로 건너고 있는데 이 강을 풀어가지고 살수랑 똑같이 물을 쫙 흘려가지고 몽골군을 세 번인가요? 네 번인가요? 다 물리칩니다. 그런 전가를 올리는 사람이 쩐흥따오죠. 네, 그것도 같이 좀 보실 필요가 있을 겁니다. 네, 그런 업적이 있어가지고 언급을 해봤습니다. 그 다음 6번. 네, 이런 모습으로 오른 것은 되어 있습니다. 네, 뭐 키워드는 장보고랑 엔닌입니다. 특히 이제 통일신라 시대, 그때 남북국 시대라 볼 수 있죠. 이때에 나오는 교역들을 보시면 됐고요. 제가 물 좀 마실게요. 일단 그거 보실게요. 네, 일단은 세키가하라 같은 경우는 그거잖지 않습니까? 임진왜란이 끝난 다음에 도요토미 히데요시랑 그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사촌 세력이랑 그리고 도쿠가와 이에야스 세력의 어떤 접점이 되는 관동 관소 세력이죠. 이 둘과의 싸움인 거죠. 어떻게 보면 시대적인 싸움이었죠. 그게 1번 내용입니다. 그리고 베이징을 향해 출발한 여행사. 이거는 좀 완전 완전 뒷역사 얘기죠. 이건 이때 얘기가 아닙니다.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 잠시만요. 그럼 맞습니다. 그 다음에 그 헤이안교에서 물건 파는 사람이 맞습니다. 이게 헤이안 시대 쪽이잖아요. 그렇죠? 그렇다 보니 시대가 맞아떨어지기 때문에 3번이 될 거고요. 네, 3번입니다. 3번을 봉해 주시고요. 좋습니다. 4번. 이거는 아까 말씀드렸죠. 고구려 말기 때. 아직 이것보단, 이 일기보다는 좀 전해야 되겠죠. 그 5번. 왕한석 같은 경우는 남송시대 사람이죠. 네, 왕한석 신법. 네, 신법에 관한 거였습니다. 네, 이렇게 되는 부분이죠. 하도 이제 빚도 많고, 그 전쟁 비용도 그렇거니와, 하도 이제 많은 나라에 수많은 세패를 바치다 보니, 재정이 부족해지니까 왕한석이 계획을 실시했죠. 신법에 관한 거였습니다. 네, 그래서 5번까지 정리했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 답은 3번이에요. 그 다음, 이런 식으로 교류에 관한 문제가 나와요. 이런 식으로. 동시대에 다른 나라가 뭘 했는지 이런 걸 꽤 많이 물어봅니다. 그래서 6번 같은 걸 잘 정리해 주시고요. 그 다음 7번. 네, 인물 문제죠. 네, 그에 관한 설명으로 오른 것은 일단 호라즘을 뺏겼어. 호라즘이 박살났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칭기즈칸이죠. 이건 또 알아야 됩니다. 그렇죠? 몽골 시기, 몽골 제국 시기 사람이고요. 13세기, 뭐 그쯤 아니겠습니까? 자, 그렇게 되는 부분 과정에서요. 일단 보겠습니다. 그에 대한 설명이니까. 다행히 인물 자체의 설명보다는 국가 설명이 나오죠. 1번 보겠습니다. 고조선 멸망시킨 건 아까 나왔죠. 한무제 언급했고요. 위화도 해군을 단행시킨 사람은 이성계입니다. 네, 태조 이성계. 3번. 네, 그렇죠. 3번이다, 그렇지. 네, 3번. 이것도 그렇게 뭐 칭기즈칸인 걸 굳이 모르더라도요. 이게 몽골이 했다는 것만 알아도 풀 수 있는 문제가 다 3번이었습니다. 4번. 난징에서 베이징을 천도한 사람. 이거는 명나라 때 한번 언급되죠. 명나라. 네, 명나라의 만력제인가요? 네, 만력제. 네, 그렇게 됩니까?
만력제가 아니고요. 제가 이 만력제는 좀 뒤에 사람이고요. 좀 제가 붙이겠습니다. 영락제입니다. 예, 홍무제의 후사를 잇는 사람이죠. 그런데 이제 영락제가 그 북평이라고 해서 베이징에서 그 세력을 갖추었던 시기가 있거든요. 그래서 처음엔 난징이 수도였는데 이제 베이징에 원래 자기가 세력이 있었고요. 그리고 북방 그 네, 변방을 그때는 베이징이 변방이었으니까 변방을 감시하는 이 장군들을 감시할 수 있죠. 그렇다 보니까 이제 베이징으로 수도를 옮기게 되는 그런 현상이 발생하고요. 명나라 초기에 있던 일입니다. 네. 자, 그렇게 되고요. 5번 같은 경우는 쇼군 칭호 받았다. 이건 아니지. 예, 이거는 일본에 관한 얘기잖아요. 당연히. 예, 그렇다 보니 이것도 역시 틀린 답으로 간주가 되고 일단 답은 네, 3번으로 가는 걸로 하죠. 예, 몽골이 초반에 얼마나 이게 넓은 땅을 빨리 차지할 수 있었냐? 네, 그런 원인을 바로 3번처럼 1500호제로 보는 경향이 많습니다. 그렇죠. 단위로, 네, 군사 단위를 이렇게 1500호 단위로 해가지고 효율적인 처리할 수 있도록 한 체제죠, 사실. 네, 뭐 그런 식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이거 당연히 뭐 유목 민족 그 출신 성분을 기반으로 했다는 것도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8번 보겠습니다. 네, 이거 시기를 옳은 것은 돼 있습니다. 뭐 다 나오죠. 영락 13년 정화 끝. 예, 이건 뭐 정화의 원전 같은 내용인 것 같은데. 네, 영락제의 내용이잖아, 그렇죠? 명나라 초기입니다. 뭐 해봤자 14세기, 네, 14세기, 15세기 그쯤 아닐까요? 그렇게 해서 또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1번 볼게요. 동북구성 이거는 여진 아닙니까? 그 문물귀족 때 고려 얘기죠. 전 시대죠. 틀렸습니다. 마르코 폴로 방문하는 것도 몽골 제국식이거든요. 명나라 아닙니다. 그렇죠? 네, 문명 교체기가 지나서 이미 지금 명나라가 된 상태입니다. 3번 현장 인도순례 이거는 네, 당나라랑 통일신라가 있는 시기죠. 아무튼 뭐 그런 삼국 그 각 삼국 떠나가지고 뭐 그런 식입니다. 4번 도다이사 창건. 네, 도다이사 같은 경우는 나라 시대로 보통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 보니까 이것도 좀 완전 전의 시대를 보고 있는 겁니다. 자, 참고로 도다이사는 네, 네, 동대사라고도 부르죠. 우리나라 말로. 네, 일본의 나라시에 있습니다. 나라시. 나라시에 있을 뿐만 아니라 나라의 나라 시대에 만들어진 곳이기도 합니다. 네, 참고하시고요. 네, 답은 5번이죠. 감한무역. 명나라 정책을 대표하는 어떤 경제 정책이란다면은 감합무역이죠. 제한된 무역 정책입니다. 서로 감합이라는 어떤 보증서가 있어야 서로 무역이 가능한 어떤 제한적인 체제를 가지고 있는 뭐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 8번도 풀어가는 부분이고요. 네, 계속 보도록 하죠. 네, 9번 가겠습니다. 네, 문제가 많고 내용 많아 보이지만 공부했던 부분이라면 뭐 아주 헷갈리지 않으실 거예요. 네, 뭐 아까마스 뭐 몰라도 괜찮아요. 네, 몰라도 풀 수 있습니다. 네, 아까마스 공이 뭐 사서오경을 읽었다. 이건 알아야 돼요. 근데 후지와라 세이카이사 알아야 돼요. 그렇죠? 이거는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일본 성리학의 어떤 큰 역할을 했던 사람 중에 한 명이죠. 그렇죠? 야, 우리나라 사람이거든요. 우리나라 조선 사람, 이 조선 학자가 일본에 넘어가가지고 이런 후지와라 세이카에게 영향을 미치는 그런 부분입니다. 성리학의 대표적인 주자들이죠. 그래서 이건 바로 1번입니다. 답이. 하지만 좀 더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1번 답이고요. 2번은 뭘까요? 이거 이제 알아야 되겠다. 그렇지? 문화가 나옵니다. 이제 한 번씩. 네, 유교 컨셉으로, 종교 컨셉으로 이게 문제가 나왔네요. 심증리는 바로 양명학이죠. 그런데 성리학은 좀 크게 하지만 좀 정리 좀 해드리면 보통 이거는 성증리예요. 그러니까 본성 및 진리 이게 바로 어떤 뭔가 이제 서양으로 치면 그 이데아 같은 거예요. 뭔가 진리나 어떤 본성의 이치 이런 것들이 진짜 진짜란 거고 양명학은 같은 경우는 심증리죠.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아무리 그래도 아무리 뭐 깨끗한데 어떻습니까? 내가 마음이 안 좋으면 이게 다 좋아 보이는데 뭐 그런 논리고요. 3번 같은 경우는 유학은 아니에요. 난학입니다. 네덜란드. 네덜란드에서 이제 일본이 받아온 문화죠. 시대는 임진왜란 끝나고 뭐 16세기, 뭐 17세기 뭐 그런 부분이에요. 네, 그다음 난학에서 이런 거 봤습니다. 근데 이때 일본 같은 경우는
기독교 전파를 그나마 좀 유하게 잘 안 하는 네덜란드가 유일하게 이 서양 나라 중에 이 무역의 대상이 되죠. 그래서 여기서 언급이 될 만은 하고요. 해체 신선은 해부학과 관련되어 있죠. 이것도 같이 보실 필요가 있을 겁니다. 4번. 이것도 역시 일본에 가는 건데요. 백만 탑 다란 이경. 이거는 일본 최고의 목탑이에요. 그러니까 베스트가 아니고 가장 오래된 겁니다. 당연히 불교인 걸 아실 거고요. 5번. 춘추 공양학. 이 공양학이죠. 네, 공양학. 이거 가지고 나중에 그 중국에서 큰 운동을 하는 게 있죠. 변법 자강 운동. 영향을 좀 받습니다. 네, 캉 웨이. 네, 이건 19세기 가야 됩니다. 이때 공양학 영향을 줍니다. 근데 여기서 아직도 내용이 좀 안 나오니까 그런 게 된다는 걸 좀 보시고요. 10번을 보도록 하죠. 이 문서와 관련된 연표를 오는 것은 했습니다. 딱 보면은 아우가 되고 조선이 나오고 명나라가 노여하더라도 돼 있어요. 그렇죠? 이때 후금, 나중에 청나라가 될 이 나라가 바로 명을 버리고 조선을 얻기 위해서 조선이 이제 명나라와 의리를 끊고 청나라, 즉 후금 이쪽과 친해지자라고 말하는 그런 글이죠. 그래서 이것에 대한 의견이 둘로 나뉜 겁니다. 위에는 어, 이렇게 해서 아우가 됩시다라고 하는 쪽이고 밑에는 어, 명예성행은 4대다 뭐 이런 식으로 된 내용이 나오죠. 자,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보면 후금 건국이고 병자호란의 원인이 되는 뭐 그런 사건이니까 바로 4번인 걸 알 수 있을 겁니다. 이건 어떻게 보면 동아시아사라고 하기에는 우리나라 문제인데 사실 이제 동아시아사 문제라고 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애동학부라든지 뭐 이자성의 베이징 청령 뭐 그런 식의 키워드가 있어가지고 그나마 동아시아사 구색을 살려내요. 그다음 11번 가겠습니다. 여기 봤을 때 이거는 이제 일본의 회치법 도입 이후에 이게 생산이 급증했다고 돼 있는데요. 일본은 기본적으로 자원이 좀 박한 나라죠. 별로 없죠. 하지만 은이 아주 생산이 많이 되는 나라였습니다. 네, 이와미 강산인가요? 이렇게 좀 유명한 광산도 있고 회취법 네, 어떤 비중을 맞추고 해가지고 은을 만들어내는 방법이죠. 네, 그런 것들을 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겁니다. 일본이 그런 거 아주 잘했다고 하고요. 그래서 한번 볼게요. 1번 증도전 같은 경우는 경덕전이죠. 도자기예요. 그렇죠? 네, 아니고 2번 송으로부터 대량 수입한 건 비단이잖아. 그렇지? 3번 대동법 주요품 쌀이잖아. 그렇죠? 네, 그리고 4번 뭐 이거 철이겠지 뭐 아니겠습니까? 당연히 주력 무기는 뭐 철이겠지. 5번 네, 지금 자원을 묻는 문제네요. 그렇죠? 1조 편법의 의미죠. 1조 편법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네. 1조 편법은 이제 딱 거두는 방식이 거두는 그 물건을 하나로 통일시키는 거죠. 은으로 다 통일시키는 겁니다. 네, 그렇죠? 이것이 한 단계 발전해가지고 청나라가 되면은 이제 다른 거 지정은제로 바뀌죠. 네, 그런 식으로 하나씩 하나씩 은 중심의 어떤 세금 체계로 바뀌어가는 그런 과정이 발생하는 것이죠. 참고로 이거는 5번 같은 경우는 은이기도 하고 잔거정에 있죠. 이것도 같이 보실 필요가 있고요. 어, 네, 잔거정까지 좀 한번 보실 등까지 말씀드렸습니다. 네, 내각수보 출신이죠. 내각수보. 네. 아무튼 뭐 잔거정 말씀을 드렸습니다. 명말이고요. 참고하시고 12번 가겠습니다. 네, 일조편법이 나왔을 때 이거 꼭 한번 정리하십시오. 청나라의 뭐 지정문제 이런 것도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뭐 이게 세금 체제 역사 같은 거 봐야 되겠죠. 뭐 북이나 당나라의 뭐 균전제 이런 거 있죠. 네, 아마 짝짝 있을 거예요. 당 말기에 양세법 아실 거예요. 송나라 양세법 이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이런 건 쭉쭉 내려가셔야 되는 거 맞는 것 같습니다. 명나라는 뭐 이렇게 일조편법. 네, 뭐 이게 아주 간단하게만 해놨는데 사실 복잡하거든요. 근데 그냥 진짜 생각나는 것만 몇 개 말해놨으니 잘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2번 가겠습니다. 이거는 또 쉬운 문제 내겠죠? 네, 정성공이 났어요. 정성공. 정성공을 알아야 볼 수 있죠? 이건 솔직히 좀 알아야 돼. 정성공을 알아야 볼 수 있고, 사실 이건 진짜 기본 개념이거든요. 정성공이
예, 청나라를 반대하고 명나라 살리자는 운동 중에 하나였잖아요. 그죠? 그런 부분이었는데 대만으로 가죠. 대만으로 가서 항전을 합니다. 근데 이것을 진압시킨 나라는 청나라고요. 제가 알기론 강의지가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때는 또 역시 17세기 뭐 그쯤 아니겠습니까? 10세기, 18세기 뭐 그때쯤이겠죠. 그러면 이때 뭐 어떤 맥락이 있었나 보겠습니다. 병란도 같은 경우는 고려 때 얘기예요. 엄밀히 말하면. 그래서 틀렸고 2번 청계령 사실 2번이 답이거든요. 네. 이것도 이걸로 답해야 될 것 같고. 네. 왜냐면요. 청계령 자체가 해상 봉쇄령입니다. 그러니까 해상을 봉쇄한다는 의미를 지니고 있어요, 자체가. 이 강희제라는 사람이 정송공 같은 이런 대만의 피신 세력들을 이제 처벌하기 위해서, 진압시키기 위해서 밑밥을 그러니까 전초적으로 뭔가를 해놓은 정책입니다. 그래서 이번은 시기 상황도 맞기도 하고 인과관계가 있는 그런 사건이기도 합니다. 네, 그렇게 해서 잘 볼 수 있더라고요. 3번. 3번 같은 경우는 공해무역이죠. 이거는 18세기 후반쯤 돼야지 나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좀 다른 맥락이에요. 사실 조금 뒤에요, 이거는. 더 뒤입니다. 그 다음 4번 볼게요. 견당사 파견. 견당사는 뭐 이미 해안시대 때 아닌가? 네, 그때쯤 얘기고요. 그거 5번. 심패. 심패는, 이거는 심패 발행 같은 경우는 조금 시기가 어떨까요? 좀, 이것도 시기에 약간 앞이긴 하거든요. 네, 그렇게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막부체제. 이것은 무로마치. 무로마치 맞는가요? 네, 아무튼 뭐 도쿠가와 뭐 이런 책이라고 들었는데 네 그래서 이것도 약간 시기는 앞이거나 좀 다릅니다. 예. 그렇다 보니까 제일 가까운 시기는 바로 2번인 거죠. 그렇게 해서 풀 수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되는 참에 또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때 심패가 나오는데요. 이 심패가 뭔지를 좀 알아야 될 것 같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 언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좀 말씀드릴게요. 이거 잠시만 심패 저희 도쿠가 이에야스라는 걸 말씀드렸는데 이거 정정하겠습니다. 심패는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했다기보다는 그냥 에도 막부랑 청나라 뭐 그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네, 그때 한 건데 시대상으로는 사실 이번이 제일 가까워서 일단 답을 그렇게 했는 부분이고요. 일단은 심패관에서 좀 설명할게요. 그리고 심패하면서 뭐 감압이랑 추인장 그리고 또 뭐가 있었죠? 심패 뭔지를 좀 보겠습니다. 감압 같은 경우는 일단 무로마치막부예요. 무로마치막부랑 명나라를 한 거죠. 예, 이것도 이제 나라가 서로 예, 같은 끼움이 맞는 그런 그 인증서가 있어야 얘는 인정받는 배라는 것을 밝힐 수 있는 그런 수단이 되겠죠. 추인장 이거는요 에도막부가 한 거예요. 감압 적을게요. 추인장 에도막부 에도막부가 한 거 맞는데 이게 이제 뭐냐면요 이거는 좀 달라요. 이게 나갈 때 그러니까 우리나라 일본의 선 배가 있지 않습니까? 일본 상선이 해외로 나갈 때 인증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일본 상선인데 인증받지 않은 상선은 해외로 못 나가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네, 그것을 증명한 게 수인장입니다. 이것도 물론 애동 왕법에서 발급을 해주겠죠. 네, 그런 걸 볼 수 있을 겁니다. 이거는 이제 나가는 거를 가능하게 해주는 그런 거고요. 그다음 심패 같은 경우는 이것도 역시 뭐 애동학보랑 청나라랑 하는 건데요. 이건 어떤 개념이냐면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청나라 입항을 제한시킵니다. 네, 그런 겁니다. 청나라에서 어떻게 좀 제재를 하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겠죠. 네, 그래서 이거는 청나라에서 어떻게 딱딱딱 하는 거고 추인장 같은 경우는 일본 쪽에서 이제 해외로 나갈 때 인정해주는 해외로 나갈 때 일본에서 자체적으로 배를 허용해주는 그런 개념이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가막 같은 경우는 시대 자체가 이미 앞이고 서로 이게 종이가 맞아되는 거고, 쉬인장 같은 경우는 일본 자체에서 자국의 배가 밖에 나갈 수 있도록 허용해 주는 거고요. 심패 같은 경우는 예, 일본에 있는 배 아무거나가 이제 자기 나라에 못 들어오도록 따로 전초를 깔아놓는 거죠. 그래서 허가받은 배만 청나라에 들어올 수 있도록 제한시키는 그런 증명사가 바로 심패입니다. 조금 다르니까 보시고요. 13번 갈게요. 네, 동아시아나 모습 이번에는 대지마가 나오고요. 네덜란드가 나오고 뭐 나가사키 나오고 그렇습니다. 그럼 이것도 역시 뭐 아까랑 그게 많이 다른 시기는 아닌 것 같죠. 17세기, 뭐 16세기 그쯤이겠죠. 자, 그러면은 이것도 역시 한번 풀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일단은 네덜란드니까 뭐 어떻게 보면 좀 더 시작된 거야 뭐 16, 17세기지만 더 뒤로 갈 수 있는 거죠, 사실. 나가사키가 번성하는 시기, 에도호프 시기 부분이겠죠. 그러면은 그 시기 때 우리나라 뭐 하고 있었을까요? 조선 후기였고요. 중국 같은 경우는 당연히 청나라겠죠. 그렇다 보니까 뭐 경극도 발달하고 뭐 그런 모습이 되겠습니다. 답은 1번이에요. 네, 바로 나옵니다. 네,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대월사기 같은 경우는 대월사기 이거는 레왕조. 네, 우리나라로 치면 고려 말기, 네, 고려 후기 이때 있던 왕조거든요. 이때 죄송합니다. 이게 레왕조가 아니고 쩐왕조예요. 네, 네, 이거 참고하시고요. 쩐왕조 가장 민족의식이 강했다. 그러니까 발당강, 뭐 쩐흥따오가 있었던 그 시기 때에 아주 독립심이 강했던 그런 왕조 시기 때 만드는 겁니다. 네, 그렇게 되고 쇼토쿠 태자는 뭐 다들 아실 것 같은데 이것도 삼국시대의 태자죠. 이 사람 같은 경우는 그 해자 스님, 네, 고구려 출신 이쪽이 간 거니까 뭐 다음이 아니겠죠. 네, 이렇게 해서 뭐 답은 뭐 1번이라는 거 당연히 아실 거고요. 네, 그 다음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14번을 볼게요. 사실은 이게 지금 동아시아사 문제 자체가요. 열세 문제가 이거 요 위다 적을게요. 네, 13문제가 정근된 건데고요. 7문제가 근현대입니다. 네,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뭐 이것도 여러분 뭐 참고하실 부분이라고 판단돼서 한번 보는 겁니다. 14번 계속 갈게요. 이거는 가 같은 경우는 아편전이가 아실 겁니다. 그리고 지금 오른쪽에 있는 거는 강화도 조약 부분이죠. 네, 물론 강화도 조약 전에 뭡니까? 운요호 사건이죠. 그러면은 그 영국이 중국을 완전히 이긴 다음에 우리나라가 강화도 조약을 맺기 직전까지 있었던 사실이 뭔지 봐야 되겠죠? 대충 봤을 때 19세기 중반의 일을 물어보면 됩니다. 그러면 1번 같은 경우는 이미 1900년 넘어가 되잖아요. 아니고 그리고 이번에 페리 제도 네, 이거는 일본의 개항을 요구했다라고 돼 있는데 이거의 답이죠. 중간에 19세기 중반에 벌어진 일이니까 물론 연도가 다 정확하게 있어요. 하지만 저는 이거 안 하고 한번 해볼게요. 3번은 1900년 딱 될 때, 1899년, 1900년 때 있었던 일이고, 시모노세키는 1894년, 그러니까 19세기 말기 때죠. 이미 강화도장 맺고 그 이후 때 얘기죠. 그리고 갑신정변도 그 역시 운요 사건 이후 때 일입니다. 당연하죠. 그래서 이거 답이 뭐 당연히 뭐 2번이라는 거 알 수 있을 것 같고요. 뭐 미일 화친 조약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여러 가지 조약을 맺게 되죠.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을 겁니다. 얘는 정리할 필요가 있겠죠, 당연히. 이것도 좀 잘 보시기 바라겠고요. 15번. 이것 좀 어려웠을 건데, 이건 2점이네요. 좀 쉬울 수도 있기는 모르겠습니다. 일단은, 좀 생소한 건데요. 미국의 선교사 마틴이 이 책을 번역했다고 했고요. 뭐, 중국어 번역도 하고 그랬다고 하는데, 만국이 나란히 세워져 있다. 거의 뭐, 동치중흥책이니까 19세기 중반. 이때 그 선교사가 번역해서 만든 책이 뭐가 있냐면요. 바로, 성교 요지입니다. 네. 그리고 성교요지라는 책이 있습니다. 동아시아에서 이게 한번 언급이 되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뭐 일단 뭐 생소하게 받는 거니까. 그런데 이런 것은요 결국 제국주의에 관한 어떤 합리화를 시킬 수 있는 그런 책이 될 수 있는 거죠 사실.
일단 그래서 4번이 됩니다. 제국주의 침략의 논리로 이용되는 거고요. 자, 그러면 1번 같은 경우는 어떤 책이 있을까요? 고증학 발달과 관련될 수 있는 책이 뭐가 있냐면요. 건륭제 때 뭐 사고전서라든지,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요? 강희제 때 복음, 도서집성 뭐 이런 것들 있지 않겠어요? 네, 그렇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단 4번인 거는 답이고. 이거 왜 열리지? 이걸로 해야지. 다 됐고요. 14번 아까 답이 몇 번이었지? 14번 아까 답은 2번이었죠? 네, 그렇게 될 수 있을 겁니다. 네, 2번 답 있잖아, 그렇죠? 네, 피렐리 제동 문제였으니까. 그렇게 되는 거고요. 뭐 일단 2번 같은 경우는 안학이죠. 아까 말씀드렸지만 해체 신석 이게 이제 해부학 관련되고요. 그리고 번소고라고 해가지고 구황작물에 관한 어떤 실용적인 책도 있었고요. 그리고 실제 네덜란드어 자체를 공부하는 화란 문역이라는 책도 있었습니다. 뭐 이런 것도 같이 좀 보시면은 뭐 도움이 될 것 같아가지고요. 3번 이건 뭐 너무 딱 나오죠. 팔만 대장경 판 관련돼 있습니다. 4번 이건 됐고 5번 볼게요. 5번 같은 경우는 아주 대표적인 예가 조선 성종 때 국조 올해의 뭐 그런 것들이 이해가 될 수 있을 겁니다. 한번 참고 마시고 이것도 역시 문화 문제였습니다. 16번 알고리즘 돼 있는데 그 3.1운동이랑 5.4운동이 공통점인 걸 물어보는 거죠. 결국에는 맞죠? 그래서 바로 답을 물어보면 되죠. 네 맞습니다. 바로 4번이에요. 네, 4번 답이죠. 네. 우리나라 3.1운동 역시 파리강화 회의의 영향을 받았고요. 5.4운동 역시 파리강화 회의 영향을 받았습니다. 근데 차이가 있다면 3.1운동 같은 경우는 파리강화 회의 때 민족 자결주의 영향을 받았었고요. 물론 뭐 5.4운동도 물론 그렇긴 해요. 근데 파리강화 회의의 어떤 내용이 좀 마음에 안 들어가지고 사실은 뭐 그럴 수도 있는 부분. 아무튼 뭐 좌우지간에 뭐 아까 말씀드린 차이점이 제일 큰 거는 뭐 당연히 국가가 다른 거니까요. 아무튼 그런 것들을 볼 수 있을 겁니다. 예, 3.1운동, 5.4운동 이거 좀 구분해 주시고요. 의회 설립 요구했는가 이런 것도 한번 나중에 정리하시면 좋을 것 같긴 한데 이건 뭐 많으니까 패스하도록 하죠. 일단 16번은 그렇다 정도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민족운동 많잖아, 그렇죠? 되게 많지만 이것도 많으니까 여러분들이 꼭 정리하세요. 그 동아시아의 민족운동 종류가 되게 많습니다. 이거는 조선, 뭐 중국, 특히 베트남까지 되게 많죠. 판보이 쪽으로 하는 사람이라든지 통칭 의속을 만든 사람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꽤 언급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독류운동 되게 많죠? 한번 정리 꼭 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그다음 17번 갈게요. 네, 이거 사건 해당되는 사람 일단 홍수 나왔습니다. 홍수전, 증국번 이런 사람이 나오죠. 네, 근데 지금 어떤 사람이 쓰냐에 따라 어떤 이 사건에 대한 시각이 완전 반대죠. 이런 것도 좀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의 같은 방향으로 쏠린 사건은 바로 태평천국운동이죠. 그러면 바로 답은 몇 번일까요? 답은 바로 1번입니다. 청나라가 다변전쟁 때문에 이제 좀 정신 좀 차리고 어느 정도 개혁을 하려고 했거든요. 근데 문제가 뭐냐? 그렇게 막 중국은 아직까지 그 아편전쟁을 두 번이나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은 서양에 대한 위기의식이 많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하지만 내분도 있고 뭔가 그 국가 내에서 이런 큰 그 반란군을 진압하기 위해서 이렇게 서양 사람들이랑 같이 연합해가지고 태평 청국군을 무찔렀는데 아니 서양 사람 무기가 너무 좋아. 일당백이야 진짜. 그래가지고 너무 놀라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정치 관료들 역시 거의 바다에서 쌓았던 그런 아편전쟁은 좀 실감이 안 났죠. 이런 태평천국 운동 과정에서 서양 열강들이 쓰고 있는 신식 무기에 너무 놀래가지고 우리도 빨리 도입해야겠다. 우리도 빨리 도입을 안 하면은 우리도 이 태평천국군처럼 서양 사람들한테 거의 뭐 난리 나겠다. 몰락할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만들어지는 부분입니다. 양무운동. 그리고 중일전쟁 발발하는 계기가 되었다.
뭐 이것도 뭐 노구교 사건이라고 해서 뭐 실질적인 계기가 있긴 하죠. 근데 뭐 여러 가지 배경이 있으니까 뭐 참고하시고 메이지 유신 받아 전개되었다. 뭐 예를 들어 우리나라의 뭐 갑신정변에서 개화파들의 또 취지였고 변법 자강 운동 그런 것들 속할 수 있죠. 4번 같은 경우는 이모곤란이고요. 5번 같은 경우는 일본도 역시 뭐 대일본 제국 뭐 성장 뭐 이렇게 헌법도 만들고 하면서 막 무조건 잘 만드는 건 아니었습니다. 민주주의를 요구하는 자유 세력들이 있었죠. 그런 사람들이 했던 거 적기만 할게요. 네, 자유민권 운동이 있었죠. 물론 이 운동은 진압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요구했던 국회 설립, 헌법 제정 이런 것들은 하게 되죠. 네, 그런 것들을 여기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8번 볼게요. 18번 같은 경우는 소련군 나오고요. 소련군이 일본 공격을 했대요. 그러면 딱 그때밖에 없죠. 일소 중립조약을 파기하고 2차 대전 때 완전 말기 때 종전 일주일 전이에요. 거의. 그때에 소련군이 남하합니다. 일본에 대항해서요. 그렇죠? 그때면 당연히 뭐 시기는 당연히 나오죠. 1번 볼게요. 이거는 신해혁명 때입니다. 네, 1911년 때쯤이죠. 네, 그 다음에 흠정헌법 이거는 광서신정 이거는 거의 뭐 청나라 망하기 그 3년쯤밖에 안 된 전이죠. 네, 1908년쯤 될 거예요. 근데 이거 몰라도 됩니다. 시기가 완전 다르죠. 그리고 5.30 운동은요 1925년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뭐 대충 1920년대 중반으로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네, 상해에 있던 우리 노동자들, 중국 노동자들의 뭐라고 해야 될까요? 파업 원인은 요공의 요공이 일본 감독관으로부터 학대를 받고 몇 노동자들이 피살됩니다. 뭐 피살된다기보다는 뭐 아무튼 뭐 살해당해요. 일본에 의해 가지고 이것 때문에 이제 노동자 권익을 주장하자는 명분으로 이제 올라가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공산당도 역시 발전이 되고요. 이때 국민당도 적극적으로 도왔습니다. 그래서 국민당 역시 지위가 올라가는 뭐 그런 모습이 보이는 거죠. 네, 아무튼 그렇고요. 4번 답이죠. 네, 4번이 답입니다. 네, 한국 강북군 1940년대부터 만들어지는 거죠. 초반에. 그때 생기는 겁니다. 5번은 뭐 쉽죠. 5번 같은 경우는 러일 전쟁 얘기입니다. 뭐 1904, 뭐 5년? 네, 이 주변이에요. 4, 5년 뭐 그때쯤 되겠습니다. 이것도 식민지가 되기 전이기 때문에 뭐 이거랑 상관이 좀 없죠. 완전히 그 뒤에 부분이죠, 이것도. 네, 토지 우리나라 소설 들고 갔네요. 그 다음 이번에 19번인데요. 진짜 완전 대로 왔네요. 베트남사가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하노이가 나오고요. 미국 폭격기가 왔다 갔다 합니다. 베트남 전쟁이죠. 이것도 제가 조금 현대적인 부분을 좀 깔끔하게 정리할게요. 그러면 1번은요. 1번 같은 경우는 1950년대잖아. 5, 60년대. 중국의 대규모 운동이죠. 네. 목표는 미국, 영국의 생산량을 따라잡는 거예요. 네, 그러려고 철도 만들고 여러 가지 무기도 만들고 여러 가지 많이 하죠. 하지만 아주 많이 농번기도 놓치고 농번기를 놓쳐버리죠. 농사 제대로 못 짓고 그래가지고 그리고 불량철을 만드는 바람에 생산성도 없습니다. 물건 가치가 없죠. 아주 실패로 끝나게 되는 현상이 벌어집니다. 자, 그 다음 2번은요. 1980년대죠. 네, 전두환 집권하기 직전입니다. 그 다음 3번은 이제 1930, 40년대 우리로 치면은 뭐 제2차 대전 할 쯤입니다. 그렇죠? 그 다음 4번 1950년 초반이죠. 이건 전후 처리 일본에 대한 그런 것들이 내용이 될 수 있고요. 그 다음 5번 베트남 사회주의 공화국이 수립되었다. 이게 답이죠. 그 미국은 베트남에서 그 전쟁에서 지고 공산당 출신의 베트남이 이 지역을 장악하게 되죠. 그게 바로 베트남 사회주의 공화국입니다. 그러면요, 지금 베트남 사회주의 나오고 되게 복잡한데 지금 여기서 제가 팁을 드리겠습니다. 베트남을 정리할 때요, 그 독립 후에, 제2차 대전 독립 후에
그 베트남의 역사할 때 몇 개 알아둬야 될 국가 역사를 조금만 좀 정리할게요. 뭐 여러분도 할 수 있겠지만 제가 좀 잘하거든요. 네, 그래서 한번 보겠습니다. 19번이고요. 자, 일단 베트남도 역시 그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때 독립의 움직임이 있습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 2차 대전 이후 때 베트남은요, 베트남 지역은, 인도차이나 지역은 북남으로 갈려요. 우리도 북남 갈리죠. 네, 북한과 남한. 근데 여기 같은 경우는 좀 특이합니다. 남 같은 경우는 베트남국이 돼요. 그리고 프랑스의 영향을 받습니다. 그리고 북베트남, 북쪽 같은 경우는 실제로 베트남 민주공화국이 만들어집니다. 근데 이거는 공산진영이에요. 네. 이렇게 해서 사실상 베트남 민족 자체, 베트남 자체의 어떤 성향을 지니고 있는 건 북쪽이죠. 공산이긴 하지만. 그래서 남쪽 같은 경우는 아직 식민지 잔재가 아직 남아 있습니다. 독립한 다음에도. 이렇게 대입을 하고 있는 과정에서 이 둘이 싸우는 전쟁이 벌어집니다. 네. 이때 벌어지는 전쟁이 바로 제1차 네, 뭐라고 하면 인도차이나 전쟁이 벌어지죠. 이때 싸우는 나라가 말씀드렸죠. 베트남 민주공화국 국대 베트남국이에요. 결과적으로는요. 1954년 제네바 협정을 맺습니다. 제네바 협정을 맺죠. 그럼으로써 사실상 어떻게 해서 뭐 둘 다 사라지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이것 때문에 한 가지씩 띄울게요. 이걸로 해가지고 네, 베트남을 남북 17도선으로 나누죠. 이렇게 됩니다. 네, 그래서 10도선으로 분할하게 되죠. 이거 둘 중에 하나 사라지지 못해요. 네, 그렇게 되다가 물론 뭐 그 또 큰 사건도 있긴 했겠지만 일단 여기 이런 게 있었고요. 그 다음 그런데 이때 문제가 발생하죠. 이때 베트남국에서요. 그 뭐라고 합니까? 베트남 민족에 쿠데타가 발생하죠. 그래가지고 북에는 계속 베트남 민주공화국이 유지가 되고요. 그리고 그 밑에 구도하에 이렇게 만들어지는 게 베트남 공화국입니다. 이렇게 돼서 나라 이름이 좀 바뀌죠. 이때는 뭐 국민투표를 하긴 했는데 좀 부정적인 방법으로 국민투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베트남국, 프랑스의 어떤 베트남국이었다가 여기 이제 베트남 공화국으로 가게 되는데요. 이때 그 디엠비엠프라는 전투가 있을 겁니다. 그렇죠? 네, 그것도 역시 이때 제네바 협정할 때 당시에 있었던 뭐 그런 부분이라 볼 수 있습니다. 네, 이때 뭐 이표가 되겠다, 그렇죠? 네, 이것도 볼 수 있고요. 이것 때문에 어떻게 보면 프랑스가 결국 물러나게 되는 그런 정책이 펼쳐지는 것이고 이걸로 해가지고 이제 제네바 협정 맺어지고 베트남국이랑 베트남 민주공화국이 분할이 되는데 17조선으로. 근데 이때 베트남국은 이미 프랑스가 나간 베트남국이 되고요. 그게 나중에 한 1년 정도 지나가지고 베트남 공화국으로 돼가지고 이름 바뀝니다. 네, 그래서 이것은 어떻게 보면은 이제 민주진영의 베트남이 되는 것이고 이거는 공산진영이 되는 거죠. 이렇게 되죠. 그래서 이 둘이가 이제 싸우는 겁니다. 이가 나중에 이것을 다시 또 봤을 때 이렇게 정의할 수 있죠. 2차 인도차이나 전쟁이고요. 다른 말로 하면은 베트남 전쟁입니다. 이때 공산인정을 지원했던 나라는 중국 쪽이겠죠. 그리고 중국은 공산인정 세력에는 미국 이렇게 되겠죠. 이런 식으로 그 전쟁 상태가 이루어지는 뭐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네, 그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복잡하죠.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면 독립 직후에는 북남 존재하는데 베트남국이랑 베트남 민주공화국 있습니다. 근데 아직 반독립돼 있죠. 남은 아직 독립 안 됐습니다. 거의 꼭두각시였고요. 이 둘이가 싸워요. 싸우는 과정에서 DMB인프 전투가 발생하고 그러면서 북쪽이 좀 더 이게 유리해지죠. 아무튼 그래가지고 일단은 제네와 협정을 통해 가지고 일단 남쪽에 있던 프랑스 세력은 이제 나가고 그리고 아직 체제 남아요. 그래서 그 경기를 10주도선으로 분할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 베트남국은 이름을 바꿔요. 베트남 공화국으로 민주진영공화국으로 이름 바꿉니다. 이렇게 되고 이제 요거는 공산 세력, 이건 이제
민주 세력으로 분할이 되었다가 60년 중반부터 인도 차이나 전쟁 2차, 즉 베트남 전쟁이 발생하는 거죠. 이렇게 되는 거죠. 이때 이제 미국이 패하는 거죠. 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혹시 이거 베트남 개념 혹시 모르겠으면 다시 한번 질문하시거나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20번. 네, 이건 간단하게 끝낼게요. 네, 많이 걸렸습니다. 그 호원철폐 뭐 관련 시민항쟁 해가지고 전개된 게 뭐가 있었냐면은 일단 최소한 호원철폐는 이게 6월 민주항쟁이죠. 이건 이제 각각 동아시아사의 지역별로 뭐 항쟁 같은 거를 이제 말씀할 수 있는 거네요. 일단 1번 틀렸고 2번 틀렸고요. 2번은 박정희 정부 시기니까 전두환 정부잖아요. 지금 문제 나온 거는. 답은 3번입니다. 네, 이렇게 되죠. 네, 그렇게 볼 수 있고요. 네, 3번 같은 경우는 이제 워낙 그 타이완이 장데스가 타이완으로 간 다음에 장기간 독재하고 그리고 계엄령까지 선포하죠. 38년 만에 이 계엄령 해제가 되고 국민당 중심의 정부였다가 이제 민주당으로 가는 민주당 정부로 가는 거죠. 네, 이렇게 끝나는 부분입니다. 일단은 뭐 3번이 맞고요. 4번 이건 중국이잖아. 네, 중화인민공화국 사실이죠. 네, 이거 다른 내용이고요. 일본 수교는 다른 차원입니다. 여러분들. 이것도 좀 정리를 할까 하다가, 이거는 20번 같은 경우는 좀 복잡하니까요. 이거는 제가 댓글에다가, 이거는 제가 설명 달아놓을게요. 5번에 관한 보충 설명은요. 최근 동아시아 국가 수교 현황. 이거는 댓글로 달겠습니다. 알겠죠? 이렇게 볼 테니까 참고하시고, 이까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시간이 많이 됐기 때문에 다음에 또 내용을 기대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아무튼 간에 여러분 좀 도움이 많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질문할 거 있으면 댓글로 해주시고요. 앞으로도 많은 영상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주미스였고요. 다음에 또 뵙도록 하죠. 예, 아디오스.